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 및 대안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육 평등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런데 그 부분 좀 확대를 해서 근대 공교육,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갖다 신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받아야 되는 교육 권리, 그러니까 교육권으로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 기전은 바로 평등주의 교육이 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도입이 됐고 또 그거의 장점은 무엇이고 기여점은 무엇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또 어떻게 변화하고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오래전에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 및 대안 이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은 그 논문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 및 대안이고요. 제목은. 그리고 이제 평등주의 교육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교육 평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개념입니다.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육계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그리고 교육 조건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 이러한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육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좀 공교육을 통해서 실현해보자, 이러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공립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나라의 가난한 학생이나 또 부유한 집 자녀나 다 이렇게 섞이게 되죠. 그것을 소셜 믹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종이 섞이게 되죠. 백인, 동양계, 흑인, 히스패닉계 다 섞여서 학교를 다니죠. 그런 걸 레이셜 믹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합으로다가 섞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 많은 타인과 이렇게 협동을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유대감을 갖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평등주의 교육의 어떤 이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분배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배 실현 여러분들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 인류가 고안해낸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득 재분배죠. 소득 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걷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벌고 조금 버는 사람한테 조금 걷어서 그 부분을 이제 세금으로다가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 복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연금이라든지 의료에서 지급하는 복지, 그리고 요즘 재난지원금도 있더군요. 이런 형태로 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소득 재분배나 복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크게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분배를 실현하는 것만큼 또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그러면 내가 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자녀가 앞에 부분 실업연금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조금 내서 어떻게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찾고 또 능력을 찾고 그래서 성공을 해서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세금을 많이 내면서. 많은 부모들이 아마도 두 번째를 더 많이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배의 장치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 직업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름답더군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분배를 실현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평등주의 교육의 한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교육을 많이 시키면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가 발달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근대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그러니까 신분이 아니라 평등주의 교육이 밑바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정치체제라든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그 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은요, 그게 생기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정치 지도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육이 그 사회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는 거죠. 과거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합리적인 국민이 많아져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선동이라든지 정치 선동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요,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확립된 나라가 아니고 농업국가였고 굉장히 가난하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던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선전선동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금방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갖다 좀 덜하게 되니까.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먼저 도입이 되고 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런 공산혁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생들과 지식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좌파 이념을 갖지만 조금 있다 보면 그 모순을 금방 깨닫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 사회를 보니까 끔찍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만 명을 서로 막 죽이고, 같은 공산당끼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더 과거보다 봉건 왕조나 절대 왕조 시대보다 더 상류층에 있는 부패와 착취가 더 심하거든요. 심지어는 영국에서 동물농장이라는 책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금방 간파한 거죠. 이미 시작됐을 때, 저 사람들은 이제 그럴 것이다. 원래 그렇습니다. 평등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세운 사회들 보면은 가장 불평등합니다. 중국이 그렇죠. 북한이 그렇죠. 평등한가요? 러시아가 구소련이 그랬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죠. 교육을 받은 똑똑한 국민들은 선전선동에 잘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장 옹호론자들이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정통 우파들은 평등주의가 공교육의 기저에 있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빠뜨린 건 뭐냐면 생산성 있는 국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IT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밝고, 또 문자 해독량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이고, 이렇게 양질의 노동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이 더욱더 평등주의를 갖다가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평등주의 교육도 이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등주의 교육은 이제 근대 공교육을 확립을 하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육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등주의 교육이 많은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공립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런 과정이 근대 공교육이 확립된 과정이죠. 근데 그러다 보고 시간이 100년 가까이 흐르고 나라마다 좀 다 50년에서 10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정말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교육에.
OECD 국가 참고를 하면 OECD 국가의 그 평균적으로 한 나라의 예산 3분의 1이 교육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교육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국가 예산이.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 교육으로 투하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초창기 근대 공격이 확립될 때는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분도 이제 없어진 거고 누구나 다 학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경제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근데 왜 학생들이 학력은 자꾸 저하되고 또 날로 경제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는 점점 나빠지고 많이 배울수록 과거에는 좋아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이든 국가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도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고 또 경제 성장도 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경제도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데 회의를 막 갖는 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냐? 왜 근데 이렇게 세금은 또 많이 가져가는 거? 그 세금을 가지고 교육에 왜 이렇게 많이 이제 투여를 하는 것이냐? 이런 회의를 많은 나라에서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과연 학교에서 만족하나? 만족을 하면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가? 그리고 왜 유학을 가게 되는 건가? 학교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공교육이나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평등주의 교육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 학교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유한 지역이나 잘 사는 지역 사람들은 이제 크게 그게 이제 뭐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지 않지만 가난한 집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을 제한을 해서 만약에 그 일반계 고등학교만 만약에 있다고 치면요, 모든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나 이런 거 다 없애고 사립학교도 없애고 그 일반고만 있다 그러면 학교를 자기 지역 안에서만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평생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계속 다녀야 하는가? 이게 평등한 것인가? 과연 이 평등론자들 때문에 평등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불평등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점과 회의를 갖고 이제 신자유주의 개혁을 갖다가 하는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학교 선택권을 더 주는, 우선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이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나, 이렇게 보면 그 평등을 갖다가 실현하거나 그 조절을 하는 그 사회 조절을 하다 보면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가장 과다하게 개입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는 정말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죠. 뭐 초창기의 사회주의에는 멋을 내지 마라 그래서 옷도 3벌만 입는 게 춘추복, 동복, 하복. 그럼 천편일률적으로 세뇌화 교육 뭐 이렇게 시키는 거죠. 또 이제 또 거의 간섭하지 않는 자유방임국가죠. 근데 자유방임국가는 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평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여를 하죠.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걸 좀 과다하게 하느냐, 좀 덜 하느냐, 이제 그럴 차이일 뿐이죠. 어찌 됐든 그러다 보면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평등주의 교육을 유지하는 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게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과연 평등 때문에 정부가 과다하게 개입을 하게 되느냐,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가입을 하느냐. 뭐 교육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선 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전같이 교육부가 그렇게 막 관여를 하는 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육청이 엄청난 관여를 하는 거죠. 일선 학교를 갖다가 그 개별 학교들을 갖다가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직선제 교육감이 완전히 왕이다, 왕. 뭐 견제받는 것도 없고 왕을 넣어놔서 어떤 사람은 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수업받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교사들이고 이제 또
그 장학사들, 교육청의 장학사들인데, 완전 신이다, 신. 교육감, 뭐, 이렇게 얘기, 왜냐면, 뭐, 견제받을 것도 없고, 뭐, 대통령 의회 견제라도 받지, 이거는 뭐, 물론 뭐, 교육감도 지방 의회 견제를, 시하고 도의 의회를 견제를 받지만,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그때 이 왕국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물론 뭐, 이게 좀, 제가 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 간섭을 하는 게 이렇게 심하게 개별 학교를 간섭을 하는 게 이게 평등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런 회의를 많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부분, 정말로 관여해야 될 부분, 그러한 부분들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 학교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비주얼 구조야 교육과정을 이렇게 해라 뭐 시간은 어떻게 하라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 뭘 해라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저는 그 좁쌀 영감 정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 참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저 교육 현장에 질곡할 것 같은 머리를 뭐 여기 이렇게 올려라 내려라 잘라라 뭐 치마를 무릎 위로 하라 안 하라 그런 게 그 평등 때문에 그런 건지 학교 시간을 몇 시로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디로 가고, 그게 평등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좀 관여 좀 안 하고 좀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좀 어떻게 되나요? 전 죄송합니다. 내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하여간에, 그게 평등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간섭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건데, 그걸 만약에 입을 다물면은 굉장히 존경을 받을 겁니다.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요. 많은 나라에서 이제 평등 때문에 관여를 하고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간섭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는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부분의 나라의 OECD 국가 내 3분의 1이 교육 예산으로 써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런데 과거에 그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이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는데 일정 시점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진 다음부터 도대체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학교는 나아지는 게 없고 왜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며 학력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학교의 중독폭이 드롭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학원으로 많이 가는 반면에 이제 또 서양이나 미국에서 학교 그 중도에 탈락하는 드롭아웃이 좀 많아지고 이래서 이 상당한 비판과 회의를 갖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간 만큼 학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공성과 효율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공공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회가 유지하는 것들,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국가를 사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다. 뭐 이렇게 하여간에 그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어떤 그 이념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은 뭐냐면 아무래도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좋은 직업을 갖는다든지 또 목전에 있는 입시를 잘 치른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효율성은. 둘 다 중요합니다. 새가 날개가 양쪽이 있듯이 좌우 날개가 있듯이 공공성과 효율성도 상당히 어느 것이 다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학원은 어떤 거를 추구하는 데인가요? 학원은 그냥 100%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죠. 그러면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학원이 낫습니까? 학교가 낫습니까? 당연히 학원이 더 좋죠. 효율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학원은 요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학교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다 추구하는데,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등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거를 강조하고 효율성은 강조를 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건지 세뇌를 받는 건지 도대체 아니면 자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그리고 왜 사교육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하고 왜 사립학교를 보내야 하며 왜 유학을 보내야 하며 막 이런 회의를 갖는 거죠.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학이 아니라 왜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면 왜 공립학교가 제 기능을 못 해주는가
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가? 왜 학력 향상을 도와주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이제 왜 학교에서 제대로 안 돼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가? 그러면 가난한 집 아이하고 잘 사는 집 부모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가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믿는다면은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학원을 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해서 그러니까 공교육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 안 시켜서 우리가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조교학 보낼 돈도 없는데 학교가 문제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 부분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학교는 공공성도 추구해야 되고 효율성도 해서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만을 평등주의 교육에서는 갖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공공성을 더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성과 다율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율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부가 이렇게 있고요. 교육청이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일선 학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과거같이 교육부가 이렇게 막 일선 학교를 간섭하는 거는 이제 좀 훨씬 덜 합니다. 이게, 여기서 간섭을 하는 거죠. 교육청이 아까 뭐라지, 신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뭐 일부 요즘 보면은 교육부를 폐지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교육청이 만약에요 여기가 신이 됐는데 교육청이 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신이 돼 있어요. 시도 교육감이. 그랬는데 교육부를 폐지를 하면 이 신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천상으로 올라가겠죠. 지금은 왕국에 있는데 천상으로 올라가겠죠. 세뇌학 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의 계시가 되겠죠. 자, 그런 측면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시차이론이라는 거 있겠습니다. 시차이론에서 이렇게 여러 시차가 타임 렉이라고 하는데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시차 이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가나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것을 이반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사고로다가 경험으로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접근을 한다. 그리고 그 사회가 의사결정이 폐쇄적일수록 이제 그게 관철이 되는데요. 교육부를 폐지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육부가 너무 간섭이 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일을 갖다 할 수 없던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냈겠죠. 그런데 일선 교사들이 느끼거나 젊은 층에서 있는 사람들이 느낀 거는 이 교육청이 왕국이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 교육감 직선제가 되고 난 다음에 교육부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부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이 신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 위주알 고주알 간섭하는 천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 신이었는데, 원래 신이었군요. 이게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타임 렉, 그러니까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시차 이론 중에 하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부 폐지를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걸 좀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차이론은 제가 이 교육사역 시간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 후반부 마지막에 제가 딜레마 이론, 그 다음에 악순환 이론, 그 다음 시차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정책편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제가 사회학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교육 정책이 제가 이제 전공이 교육 사회학 및 교육 정책이 두 가지 영역을 해서 이렇게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야 또 이렇게 박사를 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받아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차율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자율성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아까 그 자율성은 기관 대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다양성은 개인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평등주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면 개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학교 안에서 자기 적성대로 뭘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나는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가 떨어졌을 때 수준별 수업을 잘 맞춰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가뜩이나 교육청에서부터 내려오는 간섭이 심한 학교를 다닌다면 그게 평등이란 이름으로다 그러면 좀 다행인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 다양성은 정말 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평등주의 교육은 상당 부분 이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평등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문제점들에 보태서 습관적으로 간섭을 하는 그런 문화들, 그 참 말이 많은 문화들, 이제 그 교육감님들 만약에 이런 걸 보신다면 그날 연세되면 입을 그냥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두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맞는 그 리더입니다. 그걸 좀 실천을 하면 존경받을 겁니다. 좀 이야기를 좀 다 벗어났나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러니까 문제점에 반대는 대안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말 평등을 조절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 뭐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걸 제외하고 평등을 조절해줘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개입을 딱 하지 않는, 뭐 그게 교육부가 됐든 또 교육청이 됐든 또 뭐 교장 선생님이 됐든 좀 관여하지 않고 또 과감하게 딱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가능한 한 좀 정말 필요한 부분, 정말 평등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부 간섭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그런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선택권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평등주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은 지역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모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싹 없애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남겨놓는다. 그러면 나는 이게 가난한 지역에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여기를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거냐. 평등론자들,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가난해지기를 당신들은 원하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학교 선택권을 이렇게 많이 주는 입장 신자유주의 개혁은 가난한 순으로다가 학교 선택권을 더 우선적으로 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학교 선택권은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학교 선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립학교를 가면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근거리 배정에 묶여있는 저소득 학생들 중에서 그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R이라고 쓰죠. 리치. 여기는 P로 바꿀까요? 뭐 지금 다시 보지. 여기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학생.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사람들은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학교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서 이쪽에 우선적으로 줬습니다. 그 바우처라고. 근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바로 3강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국가 개입을 가능한 한 축소하면서 학교 선택권을 좀 확대하자. 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평등을 갖다 더 추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평등을 갖다 더 강조하는 사람은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사립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다가 조화하자. 학교는 이렇게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회적 유대감을 배우고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배우고 또 애국심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우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이 원하는 것을 공부해서 실현하게 되는 거죠.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학교를 간다. 그게 돼야죠. 학교에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학교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학교는 결국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간섭을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은 이 기관 대 기관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기관 대 기관의 권한을 말하는. 제발 좀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간섭 좀. 이게 평등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귀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치마를 올리고 내리고, 뭐 몇 시에 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인생이 결정된, 그게 그렇게 평등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상급기관이 간섭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이권을 위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내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말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다양성에 관한 거. 학교 안에서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적성과 흥미와 취미가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평등주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이걸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공공성과 효율성 좋아하는 방향, 또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 국가 개입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평등주의 교육에 말씀을 드렸다가 아, 저 사람 평등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등주의 교육을 할 때는 평등주의 교육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입장 수업을 할 때는 또 신자유주의나 자유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